두뇌 보완 계획 105절 말결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글을 꼼꼼히 읽고 글 읽는 훈련을 하는 수업입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의 역사와 철학이라는 주제를 읽으면서 글 읽는 힘을 키울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문명 전반에 대해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성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강의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글을 반복해서 천천히 정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 학우님도 나중에 글을 좀 읽어보실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시작하는 첫 페이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는 정보 또는 뜻을 다른 이에게 나르는 일이다. 글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 나르게에 다른 모습의 자국들을 남겨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말소리란 귀로 들을 수 있는 정보 나르게, 곧 공기의 다른 모습의 떨림들을 남겨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예, 여기 좀 유식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보, 그 다음에 정보 나르게. 보통 정보 매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정보를 담으려면 종이에다가 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 돌에다가 비석 같은데 돌에다가 글을 새기기도 하겠죠. 지금은 메모리 칩에다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나르게, 정보를 실을 수 있는 어떤 매체에다가 내용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건데, 지금 하드디스크라든지 종이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정보 전달 수준은 소리죠, 소리. 소리를 통해서, 소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기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공기에 그 보통 종파라고 그러죠, 종파. 그러니까 진행 방향과 파동의 그 진동 방향이 똑같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 귀에까지 가고 귀에 있는 고막을 흔들어서 그 자극이 이제 두뇌까지 가서 그걸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정보 나르게는 어떤 여기 있는 공기가 되어 있고요. 공기 안에 우리가 음파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 음파를 보낼 때 목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파수와 파장을 가진 소리를 좀 산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 첫 번째는 정보 나르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정보를 전달하려면 차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내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다. 하는 소리라면 이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내용을 전달하려면 차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0, 1 같으면 우리가 컴퓨터 또는 통신을 통해서 전자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보낼 때 0과 1을 통해서 정보를 보내잖아요. 어쨌든 뭔가 차이 나는 게 필요하다. 모르스 비호도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길게 소리 나는 것, 짧게 단락을 끊는 것 등등 이걸 가지고 이제 복잡한 이제 체계를 만들잖아요. 어쨌든 차이 나는 게 필요한데 최소한 두 개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소리는 두 개가 있으면 너무 복잡해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이것만 해서 물론 충분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표현들 사이에 유사성이 너무 깊어가지고 분간하기 힘들겠죠. 목소리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목소리, 모음과 그 자음을 소리 내고 그 소리들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양한 목소리를 발생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발생하도록 적어도 우리 몸은 준비가 되어 있다. 유전자든 교육이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뜻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잡음이라 불리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눈을 감고 0101 치면 그 정보는 아무런 뜻도 안 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소리 차이가 나는 걸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발성을 규칙에 따라서 뜻을 담아서 보내야만 이제 말이 전달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읽어보실까요? 말의 본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이에게 내 뜻을 건네주고 싶은 바람에서 말하기 사건이 생겨난다. 그런 바람을 갖는다면 그것이 소리든 몸짓이든 자국이든 아무 정보 나르게를 써서라도 우리 뜻을 다른 이에게 건네줄 수 있다. 소리나게 하는 자연의 힘과 말하게 하는 뜻의 힘은 함께 우리 사람을 이끌어 더 잘 목소리 내고 더 잘 말할 수 있게 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자연의 역사와 뜻의 역사 또는 사랑의 역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융합하고 섞임으로써 우리 사람이 나왔다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요. 말하기에도 그게 이제 적용됩니다. 분명 우리가 말을 하려면 들숨과 날숨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신경체계, 그 다음에 근육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발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목과 그 다음에 입술, 혀를 움직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말을 배울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그게 없으면 그 어머니 말을 듣고 그걸 비슷하게 발음을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남의 말을 똑같이 발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우리의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인데, 그런 체계 때문에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말을 잘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관점에서, 자연의 역사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거고요. 또 다르게 보면 우리한테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랄까, 바람이 먼저 있는 거죠. 자, 그 욕망에 의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애써 발음을 하는 겁니다. 애써 손짓을 하고. 예컨대 우리가 그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손가락을 써서 나중에 수다장애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가락이 마비됐다면 다른 표정으로 눈동자로 눈 깜빡임으로 또 수다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뭔가를 뜻을 갖는 순간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싣기 위해서 어떤 정보수단이라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쓸 수도 있고 여기서 몸이란 건 우리 목청을 쓸 수도 있고 손을 쓸 수도 있고 발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뜻을 만들어내는 어떤 역사를 보면 신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라는 어떤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것, 우리의 뜻이 있고 또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욕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그 음성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녹일 수 있는 이론이 저는 완성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하구님, 네? 저의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과학자의 시각 그리고 자연주의자의 시각, 이것이 갖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참을 알아가려고 하고 착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에 있는 어떤 그 숭고한 의지랄까,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랄까,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방금 말한 그 자연의 어떤 역사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뜻이 지금 담겨졌는데 그것도 우연히 담겨졌겠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명체에게 우연히 뜻이 깃들게 된 거죠. 뜻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을 펼치고 싶은 거지. 우리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복잡한 어떤 그 목소리 수단, 음성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소리내는 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조사해보면 적어도 세 홀소리, 곧세 모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 우, 이다. 해부학 구조상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이 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한다. 10만 년 전 또는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사피엔스 무리가 한 말이 지금 남은 모든 말들의 할머니일까? 예,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기원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가볼 텐데, 우리가 아까 정보를 전달하려면 여러 차이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그 다음 모음이겠죠. 참고로 모음을, 그리스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예, 혼자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혼자 나는 소리. 그래서 우리 토박이 말로 홀소리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아요. 모자, 이게 그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 말인데, 혼자서도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 우, 이를 자음을 섞지 않아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음은 그 영어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함께 나는 소리예요. 어문을 살펴보면 뭐와 함께 나야 되냐면 항상 모음과 함께 나야 됩니다. 홀소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가 자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 자체를 그를 혼자 발음 못 합니다. 항상 을을 써야만, 거기에 모음을 같이 붙여야만 그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혼자 날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혼자 날 수 있는 소리와 붙어서 함께 나야 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우리 토박이 말로. 근데 이제 모음은 혼자 나는 소리, 그래서 홀소리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모음들 체계가 다양할 거잖아요. 근데 딱 공통적으로 아, 우, 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원류를 찾아가 보면 아, 우, 이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호모 사피엔스 무리들이 전역에 풀어지지 않냐. 그래서 10만 년 전에 만일 최초의 장래문화를 남긴 그 호모 사피엔스 고천 또는 만 개체가 아, 우, 이를 말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쭉 전세를 펴했다고 해도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10만 년 전에 이미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게 아주 멀리 잡을 수 있는 어떤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이 모음을 해부학적 구조상 발음할 수 없었다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다양한 어떤 음성 체계를 갖추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생물 개체는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럼 언제 처음으로 그걸 했느냐? 아주 오래 잡으면 1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말들은 그 10만 년의 흔적을 갖고 있었을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게 잡으면 10,000년, 더 길게 잡으면 한 14,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읽을까요? 빙하기가 끝난 시점, 곧 12,000년 전에 곳곳에 마을이 생겨나자 그들이 쓰던 말은 또렷한 모습을 갖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 무리들이 쓴 말들을 비슷한 말들끼리 묶어 말결례 또는 어족이라 한다. 오늘날까지 이어져 남아있는 말결례들은 오래돼 봐야 1만 년을 넘지 않는다. 유라시아 북쪽의 우랄 말결례와 서쪽의 인도 유럽 말결례는 어림잡아 7,000년 전에 갈라져 나왔다. 오늘날의 말들은 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예, 지금 언제 말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일단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셈을 배울 거거든요. 셀 수 있는 것. 셀 수 있는 것도 언제 셀 수 있는지를 추적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다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벽화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세는 것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사물과 사물 분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것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걸 잡으면 한 35,000년까지 거슬러 갈 수 있고요.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최초의 말이고, 더 거슬러 가면 10만 년 전 또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따르면 10만 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현재 남아있는 말들의 조상이 언제 있느냐?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10,000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더 거슬러 가면 14,000년인데 14,000년 전이 어느 시점이냐면 대충 빙하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빙하기가 절정이 있을 때가 한 지금부터 2만 년 전인데, 그때 이제 호모 사피엔스, 아피엔스 무리들은 이제 그 풀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흩어집니다. 풀이 나와 있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짐승도 모이고 되고, 그쪽 이제 지역에 대략 그 4,0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가 한 1,800대니까 제주도 넓이의 2배 정도 되는 넓이에 한 군집 정도가 모여 있는 거죠. 한 군집 정도 모여 있고, 그 군집이 수천 군집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당시 전체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 됐다 봅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 되는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에 있었고, 그리고 수천 개 정도의 무리가 4,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반경에 한 5,000명 정도 이제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5,000명 또는 2,000명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빙하기가 끝난 뒤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마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구석기 시대니까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풀과 짐승과 과일을 이제 채집할 수 있도록 전 세계로 퍼졌어요. 심지어 그 남아메리카 끝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그 다음에 뭐 알래스카까지 다 갔습니다. 당연히 남아메리카에 가려면 그 우리 한반도를 건너서 저기 베링해협입니까? 어쨌든 알래스카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너서 적어도 한 지금부터 10,000년 또는 12,000년 전이면 벌써 지구 전역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수천 무리들이 이제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들이 이제 마을을 정착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쓰는 말들이 이제는 여러 무리가 섞이지 않은 채 세대에서 세대로 이제 전수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각 그 무리마다 하나의 비슷한 말이 생기고, 이들의 자손이 다시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말이 흩어지는데, 이 비슷한 말끼리의 무리를 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족이라 그러는데, 족은 그 그룹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종족할 때 족이에요. 민족할 때 족이고, 그래서 우리 토바이 말로 말결입니다. 그래서 말결에는 말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고, 이 말도 마치 자손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한 12,000년 전 또는 14,000년 전 무렵에 집단을 구성했던 그 한 집단이 하나의 계를 이루어서 쭉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펼쳐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인도 유럽 어족이 있어요. 인도 유럽 어족이 아마 가장 우리 현재의 지구에서 영향력 있는 말입니다. 영어가 바로 그게 있고요. 프랑스어, 독일어도 다 인도 유럽 어족이고, 당연히 인도 말도 이제 인도 유럽 어족이고, 페르시아 말, 인도 말, 이라크 말 모두 인도 유럽 어족입니다. 그 말들은 지금부터 7,000년 전쯤에 우랄 어족하고 이제 갈라져 나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다행히도 인도 유럽 어족은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 글자는 그 인도 유럽 어족을 쓰는 사람이 만든 글자는 아니고요. 셈족이라 불리는 어떤 종족이 만든 문자죠. 보통 알파벳이라 불리는 문자인데, 이집트의 기원을 둔 이집트 글자를 단순화시킨 알파벳에서 지금 여러분이 쓰는 알파벳을 쓰는데, 그 문자가 워낙 많이 남아있고, 그 문자를 보면서 대충 발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의 경우에 말들을 막 거슬러 가서 모든 인도 유럽 어족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말들은 모두 거슬러 가서 찾아보면 수백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원형에 매우 중요한 말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 중에 이상하게도 파키란 말이 남아 있어요. 파키란 말. 이 말은 뭐냐면, 그 파키가 그 인도 유럽 어족이 생길 무렵에 그 말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면, 만약 그 시점에 안 생겼으면 한참 후대에 생겼거나 그러면 어떤 인도 유럽 어족에는 파키란 말이 이상한 철자가 달랐을 건데, 모든 지금 인도 유럽 어족의 파키의 원어가 다 비슷하면, 휠인데 그 비슷하면, 그게 인도 유럽이 생길 때 그 파키가 먼저 존재했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화석상 증거에 파키가 최초로 등장한 시점이 그때로 추정됩니다. 지금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파키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파키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어떤 종족이 아마도 인도 유럽 어족의 원말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언어 고고학자가 이제 추론했는데, 그 시점이 지금부터 한 7,000년 전이니까
그때에 이제 말이 퍼졌고, 이게 퍼지기 전에 거슬러 가면 10,000년 또는 14,000년 전에 다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무리들이 썼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쓰는 말, 한글 말고 한국어, 코리안 랭귀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선말이라고 해야 될지, 고조선이 있으니까 조선말인지 고려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은 이 또 야릇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조선말 또는 고려말 또는 한국말을 쓰는 인구가 한 8천만 명쯤 됩니다. 8천만 명 되는데, 언어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고립어예요. 어느 어족에도 속하지 않는 말로 보입니다.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말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 어족은 똘똘 뭉쳐가지고 너무 똘똘 뭉쳐서 수천 년 동안 똘똘 뭉쳐서 다른 새끼를 낳지 않는 그런 어떤 어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일본어하고 우리말 사이 유사성이기 때문에 코리안 제페니즈 패밀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족이라 하는데, 일단 저도 8천만 명이 쓰는 우리 한국어는 지금 현재 어느 어족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알타이 어족이라고 불리는데, 알타이 어족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고, 알타이 어족은 그냥 알타이라고 불리는 어떤 지역에 흩어지는 말들을 부르는 말이고, 이들 사이 유사성은 없어요. 그래서 알타이 어족은 아까 말했듯이 종족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말들의 모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랄에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인도에서 드라비다어라고 인도에서 빠져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는 현재 자료가 너무 적어서 제가 말하기 힘들고, 물론 제가 또 공부도 너무 적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독특한 언어인 건 분명하다. 우리말도 거슬러 가봐야 10,000년 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짧게는 수천 년도 안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얘기하시고,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이 각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지금 나라에서 다른 말들을 쓰고 있는데, 이 말들이 한 10,000년 됐다. 그러니까 이 말들 속에 여러 사상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벤자민 워프라는 사람은 말은 세상을 보는 창문 같다. 말 자체가 하나의 이론이고 과학이다.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이 벤자민 워프 같은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에스키모인들이 인디안 마을에 오면 줄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줄을 못 보는 이유는 이글루스는 그 줄이 없잖아요.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인디안 마을에 오면 줄로 텐트를 만들거든요. 근데 줄이란 낱말 자체가 얘는 잘 없는데, 없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네. 어쨌든. 그런데 텐트에 지나갈 때 발을 잡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알래스카 사람들은. 인디안은 당연히 줄이 보여서 그냥 딱 지나갈 수 있는데, 주의란 낱말이 없는 것보다는 칩이라는 걸 생각할 때 주의란 개념이 따라 나오지 않는 거죠. 인디아는 주의란 개념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보이는데, 에스키모인들은 잘 안 보인다.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에 우리 감각 전수도 좌우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은 뭐 눈에 해당되는 낱말 수백 가지라잖아요. 각 눈에 대해 구별하는 낱말이 있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나름대로 언어 체계를 만들고, 그 언어 체계를 가지고 또 세상을 또 분간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자체가 세상을 보는 어떤 창이다, 그림이다, 과학이다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들, 물론 각 나라마다 인도, 유럽 어족이고 뭐 한국 어족에 속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말들의 조상도 한 10,000년 좀 됐을 거니까, 적어도 우리는 10,000년의 어떤 기억, 10,000년 전에 또는 14,000년 전에 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이 막 빙하기 그 추위 속에서 견디면서 지냈던, 그리고 막 이제 그 도구들을 개발하여 나가면서 생각했던 어떤 말들이 우리 현재 이제 남아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 말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변화들, 과학기술 문명의 결과로 있는 현재의 변화들은 또 한참 뒤에 언어로 또 굳어져서 또 우리 후세대에게 그것이 하나의 크다는 창문처럼 또 작동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인류는 또 그렇게 진행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말들을 살아있는 어머니
동일시하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적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말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 윤지 학우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중국어는 어느 말결에 속하나요? 중국이라고 쓰겠죠. 근데 중국 문자가 있고 그 문자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문 하나밖에 없지만 중국은 지금 여러 민족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에 다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어 안에 여러 또 있죠. 강동어 있고 있죠. 몇 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의 또 묶음이 되겠죠. 제가 그쪽 탐구를 안 해서 답을 하기는 힘든데 연구하기 힘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프리카 어족들은 정말 연구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좀 오세아니아 연구하기 힘들고 아마 동아시아에는 문자가 좀 있어서 지금 중국 같으면 연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들 텐데 뭐 중국 어족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지식이 없어서 나중에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저를 놀리시고 그냥 그 자료를 보면서 지식을 여러분 갱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네. 네, 그럼 두뇌 보안계획 205절 말결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